창의교육연구회 청라초 교사 김진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연구회에, 여기에는 연구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창의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 연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처음에 계획했던 연구회의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제 AI 창의 리터러시를 하면서 이제 그 AI가 해서 창의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 AI 리터러시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창의 교육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창의라는 느낌이 들 때 가장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분야인데 막상 학교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수업을 하다 보면 무엇이 포인트인지를 좀 헷갈려 합니다. 아이들에게 얼굴을 뭐 인식하거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처음엔 우와 하다가 끝나고 나면 과연 내가 학생들과 무엇을 하려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I의 기능적인 기술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과연 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미래의 창의적 학생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연구회 팀원들과 함께 같이 연구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발 환경도 조성하였고 연구도 하여서 이제 쭉 넘어가서 크게 이제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창의적 AI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AI와 소프트웨어의 기본 소양을 한번 길러보자. 어떤 게 기본 소양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이해 활동 태도를 바탕으로 뭐 통합적으로 한번 사고력을 키워보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미래의 여러 가지 핵심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식으로 연구 방향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 리터러시 교수학습 콘텐츠를 처음으로 교수학습 기본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그리고 AI에 기반할 수 있는 교육 자료, AI 태도 교육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AI 이해 자료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교육 자료고, AI 기반 교육 자료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기술적인 교육입니다. AI 태도 교육 자료는 저희가 AI를 배우고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가져야 될 그런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협업 과제, 퀴즈나 창의업 퀴즈, 소통업 미션 같은 거를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실천 미래 역량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소양을 증진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거나 애니메이션, 영상 클립 등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게 처음에 나와 있던 자료 목록입니다. AI 이해 교육 자료, 기반 교육 자료, 태도 교육 자료로 해서 AI가 무엇인지, 알고리즘, AI 시스템, 코딩이란 무엇인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개발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개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직접 여러 가지 이제 챗봇이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 IoT를 개설해 보는 AI 기반 교육 자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로봇 강아지 학대,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같은 이런 생명 존중, 중법 정신을 할 수 있는 AI 태도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를 실천할 수 있어서 QR코드 형식의 협업 AI 과제, 그 다음에 PPT 형식의 창의업 AI 퀴즈, 그 다음에 워크북 중심의 소통업 AI 미션, 그 실천 미래 역량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양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근 AI 카드 뉴스, AI 소식을 직접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 뉴스 샘플 자료, 그 다음에 AI 스토리, 애니메이션, 그리고 AI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게 그 방안이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는지 만든 자료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약간 섞인 것도 있는데 조금만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 저희가 말한 AI 기반 자료에서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만든 인공지능 슈퍼마켓. 여기다 QR코드 같은 걸 찍으면 관련 영상이 나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해 주었고요. AI로 인공지능 슈퍼마켓을 통해서 이제 했을 때, 아이고요. 우리가 인공지능 마켓을 하기 위해서 센서는 무엇인가, 로봇이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게 하고, 각자가 한번 인공지능에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미래형 마켓을 한번 그려보고 설계를 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랑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거다라고 미래형 마켓을 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AI 했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는 내가 관련 있는 것들을 정보를 모아서 나에게 추천을 해준다. 이런 개념들이 학생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추천 컨텐츠를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에게 받아서 친구들에게 관심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관심 있는 컨텐츠를 정리해서 내가 친구한테 이런 컨텐츠를 조사해 봐야지, 소개해 줘야지. 그리고 친구에게 그 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또 친구의 컨텐츠를 받아보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직접 아예 인공지능에 대한 되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활동. 그래서 인공지능이 되어보는 그런 개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야 될지, 아니면 인간이 해야 될 건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 대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그런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AI 이해 교육 자료는 저희가 이제 AI를 직접 해봤습니다. 요즘 많이 티처블 머신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지금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이미지 저희 웹캠으로 하는 것처럼 이미지나 소리나 아니면 포즈 같은 경우를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뭐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거 구분하기도 하였고요. 뭐 학생들이 워낙 이제 외모나 이런 것들 연예인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강아지상 얼굴 연예인, 고양이상 연예인, 공룡상 연예인들 다 분류해 보면서 자기 얼굴이 고양이상인지 강아지상인지 뭐 이런 활동들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분류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그리고 허스키 렌즈라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 모듈 렌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직접 카메라를 찍으면 그 사람들을 직접 인식하는 그런 렌즈가 나와서 학생들하고 함께 직접 그런 렌즈를 바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짜보고요. 이 얼굴과 이 얼굴을 구분함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연습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마이크로비트에다 출력할 수 있도록 직접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연수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학교 현장이라 그러니 결국 전화가 계속 오네요. 다음은 그 다음에 저희가 AI 아까 지금 좀 약간 좀 순서가 지금 자료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AI 이해 교육 자료를 그래가지고 의사결정 트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들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사진들이 다 비슷한데 이 사진들을 보고 부부가 함께 만드는 저녁 식사라는 걸 해서 이 사진 중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공통점을 찾아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yes, no, yes, no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분류하는 학습들을 언플러그드로 활동해 보았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가 나왔던 게 저희가 티처블 머신으로 했던 사진이죠. 이 사과나 배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 활동을 했었고요. 약간 지금 자료가 막 섞여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AI 태도 교육 자료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율자동차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 저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인지, 꺾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아니면 지금 사람이 여기가 3명이 있고 여기 1명이 있는데 이쪽으로 꺾으면 1명이 위험하고 이쪽으로 꺾으면 3명이 위험하면 어디로 꺾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태도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로봇에게도 생명이 있는지, 로봇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원칙. 원래 로봇의 원칙은 절대로 사람한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따라한다가 원칙인데 과연 이 원칙이 올바른 건지 새로운 원칙은 뭐 세워볼 게 없는 건지 이렇게
AI 태도적인 면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AI 이제 기본 이제 역량을 키워보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에겐 이제 이렇게 창의력 퀴즈 같은 걸 만들어 보았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뭐 만들어 보는 건 이런 식이죠. 뭐 다음 중 뭐 이미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분야가 아닌 거.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채팅에 한번 답 뭘까요?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의 능력을 확실히 뛰어넘은 게 아닌 것 같은 거. 뭘까요? 어느 걸 것 같아요? 아닐 거. 선생님들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직업병이라서 질문을 던지는 게 직업병이 됐네요. 네. 막 채팅 막 남겨주신대요? 네, 뭐, 4, 요리 막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네라고 이렇게 뭐 퀴즈를 하는 거죠. 네, 요리이다. 뭐, 이렇게 한다.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하는 거지. 이 정도까지 쉽게 할 수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갖춰야 될 기능으로 알맞은 건 무엇입니까? 뭐, 어느 걸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당연히 잘 알겠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I 뭐 인식으로 죄송합니다. 뭐 퀴즈까지 하고 제가 혼자 연습을 하면 할 텐데 혼자 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하고 퀴즈 같은 것도 한번 맞춰보고요. 창의력 퀴즈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고 또 학생들하고 요즘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 많이들 하죠. 뭐더라? 미리 캔버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카드뉴스 같은 것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샘플로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공유했던 카드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만드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주려면 이렇게 만들어 보려면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샘플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요. 학생들이 만들어 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 자료를 또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허스키렌즈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렌즈 얼굴 이렇게 이게 허스키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얼굴 인식하는 거예요. 페이스 1이다, 페이스 2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기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렌즈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보고요. 학생들하고 그렇게 해서 렌즈를 직접 해보는 걸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본 거 결과물을 제가 영상으로 몇 가지를 지금부터 학생들이 어떤 영상을 했는지 수업 사례 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목 가입을 인식을 해서 저희 무조건 반대로 되게는 이렇게 만들었던 이제 AI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고 학생들이랑 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선은 샘플 자료를 올려야 될 거라서 저희는 이제 완성된 자료를 올렸습니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머신러닝 포 퀴즈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뭐죠? 해피라는 단어를 뭐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면 이렇게 웃는 표시가 나오게 하고요. 지금 뭐 슬픈 표정이 나올 경우에는 뭐 슬픈 말에 나쁜 말이 나올 때 슬픈 표정이 나오도록 학생들과 함께 코딩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입력된 단어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어를 입력하면은 입력되어 있는 그 텍스트를 분석해서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구나 부정적인 느낌인가를 인공지능이 모듈이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 아이들 얼굴을 대고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마스크를 그냥 그림으로 했습니다. 마스크 지금 안 쓴 얼굴이죠? 구분해서 마스크도 안 쓴 얼굴. 이렇게 마스크 쓰면 멈춰지죠? 웃는 표시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웃는 표시.
마스크 또 안 쓰니까 삐삐 울리면서 X 치고 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요즘은 이렇게 이미지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이미지 교육을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모듈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안면 인식 프로그램입니다.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죠. 마스크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사람 안면 페이스 1이죠. 페이스 1. 여기 이름 써져 있죠. 누구라고 이렇게 인식하기, 이 얼굴이 나오면. 그리고 다음 얼굴이 나오면 다음에 또 누군가 손흥민 얼굴을 갖다 비치면 이렇게 얘 글씨가 흥 나오죠. 흥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반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6학년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거는 박지성 얼굴 구분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얼굴 페이스 1, 2, 3, 4, 5까지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육 자료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 PPT 영상으로 아이들이 미세먼지 알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엔트리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엔트리에도 이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듈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직접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엔트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미세먼지라고 할까요? 미세먼지란 햇볕을 그래서 이렇게 우선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단순히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을 때 자료, 보통일 때 안내해주고 싶은 말, 미세먼지가 나쁠 때 안내해주고 싶은 말, 매우 나빴을 때 안내해주고 싶은 말들 이런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있는 학교라서 인천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은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아까 그 미세먼지가 좋을 때, 보통일 때, 나쁠 때, 그럴 때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단어를 넣었던 겁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미세먼지 알려줘. 오늘 인천 계양대의 미세먼지 농도는 17만 프로그램이야. 상태를 알려줘.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상태는 좋으냐? 무엇을 할까? 밖에서 나들이나 운동하기에 좋은 날씨네요. 상태를 알려줘.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상태는 좋으냐? 미세먼지 알려줘. 네. 네,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아직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되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 실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범위로 나누어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질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오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개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개발되는 자료고요. 아마 이제 시간이 있거나 이제 추후 다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추후 자료들은 계속 개발해가지고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인공지능을 할 때 이런 코딩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심어줄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떠한 개념을 알려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공지능 창의교육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선생님. 너무 잘 들었고요. 뭐 학생들한테 마스크, 아까 그 마스크 관련된 부분하고 AI,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중학교 애들도 많이 조금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이제 그걸 한다는 게 좀 대단하기도 하네요. 고생 네.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조금 개발이랑 공유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선초등학교 김태훈 선생님께서 지역 문화재를 알리는 스마트 카드 뉴스 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선생님 혹시 자리에 계시나요? 네, 네, 그러면 네, 화면으로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가 네 번째 발표였는데 발표 순서를 바꿔주신 박은준 선생님하고 전무용하고 감사드립니다. 발표 겹쳐가지고 먼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인 창의교육연구회이고요. 경기도하고 인천,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구회입니다. 선생님, 카드 뉴스, 네. 죄송한데요.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PPT 네. 슬라이드 보기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슬라이드 보기가 안 되나요? 네네네. 지금은 슬라이드 개별로, 듀얼 모니터 쓰시죠, 혹시? 네, 잠시만요. 네네네네. 네, 됐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멋있는 목소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마이크가 좀 멀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카드 뉴스를 아이템으로 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카드 뉴스라고 하면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같은 이야기 읽는 것처럼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이를 연상시킬 수 있게 하는 이미지를 동시에 제시해서 학생들한테는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신개념의 뉴스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략한 이해를 원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잘 활용하고 있고 SNS 사이트나 현재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요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나 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나 하루 평균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학생들하고 친숙한 지역 문화재를 배경으로 해서 학생 맞춤형 카드 뉴스를 학생들과 함께 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이란 학생하고 학생하고 교사와의 상호 조정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결과물하고 수행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 연구에서 우리가 운영한 창의교육 콘텐츠는 카드뉴스 제작 프로젝트 학습을 기반으로 스마트 도구인 NFC를 도입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이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구현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창의교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어보았습니다. 네, 창의재단의 크레존에 보면 2019년도 창의교육 실천 교사연구의 콘텐츠를 통해서 개발된 카드 뉴스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세부 내용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개발된 콘텐츠들이 공통적으로 교과 지식 제공을 위한 보조자료로서 역할이 크고 교과 수업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서 개발된 카드 뉴스를 학교는 물론이고 연구원들이 소속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NFC라고 하는 것은 10cm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통신 기술인 블루투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기 간의 설정이 필요 없고 값이 싸면서 데이터 읽기와 데이터 쓰기가 모두 가능하고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NFC 관련 기술이 2010년도에 최초에 개발되었고 현재 시중에서는 이 NFC 관련 태그를 싸게는 한 50, 장당 50원 정도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대부분 스티커 형태로 제작되어서 부착이 간편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카드 뉴스는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에 최적화된 콘텐츠 표현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생소한 내용이라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 이미지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력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 활동에 참여하고 정보 생산을 경험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경험해보는 것도 교육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를 통해서 수준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창의교육이 일반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율적으로 답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소스를 수집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특별실에 있는데 그 히터를 좀 틀었더니 히터에서 소음이 나오는 것 같아서 히터를 껐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 이어서 계속 발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뉴스 산출물의 제작 플랫폼을 괜찮나요, 선생님? 네, 지금은 좀 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틱틱, 소리는 나는데, 이제 히터를 꺼가지고 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괜찮을까요?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혹시 뭐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 쓰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충전기를 한번 노트북이 뽑아주시면, 아니고 네. 데스크탑인데. 그러세요? 네.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긴 하네요. 근데 네네네, 좋아지셨다고 말씀 주셔서 저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플랫폼을 망고보드나 뭐 미리 캔버스 등등 이용해서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보고 시나리오도 만들고 직접 짜고 캐릭터도 골라서 디자인 활동하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 목소리를 녹음한 자료를 집어넣은 NFC를 집어넣어서 스마트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구진들은 2018년도에 그 창의재단의 창의체험 콘텐츠 제작에서 크레존에 탑재되어 있는 카드 뉴스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 형태를 동일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습지 형태의 매뉴얼을 학생들과 함께 제작하고 수정 보완한 다음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한 이미지를 찾고 문구를 배치하는 작업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 별로 없어서 온라인으로 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레이션은 각각의 카드 뉴스 슬라이드에 맞게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녹음하고 NFC에 탑재해서 스마트 카드 뉴스로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서 저희는 별도의 밴드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이제 협업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자료 가운데 포천 지역, 경기 포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수 학습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목은 국리의 전설과 고려의 건국이라는 내용으로 관련 성취 기준을 4학년하고 6학년에서 뽑았고요. 블렌디드를 기반으로 이제 온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이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등교 수업에서는 온라인 학습이 볼륨은 다 줄였는데 등교 수업에서는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자료 제작을 위해서 조사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제작을 위한 토의 토론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고, 원격 수업의 모든 과정은 등교 수업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교 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의 피드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지도할 때 선생님들이 적재적소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교사 과정 안에도 피드백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본 수업은 블렌디드 형태의 수업에 Z 형태로 구성하였는데요. Z 형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의 학습 주제에 대해서 각각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 적합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1, 2차 시에서는 수업 전체의 차시 및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학습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3차 시부터 5차 시 온라인에서는 영상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과 제작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6, 7차 시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발표 주제와 내용 장면에 대해서 서로 정하고 카드 뉴스를 실제로 제작해보고 편집합니다. 제작한 카드 뉴스는 서로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 8, 9차 시에서는 카드 뉴스 발표를 온라인으로 실제 해보면서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된 평가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내용을 간추리는 것을 평가 과제로 했고, 평가 방법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적재적소에 피드백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조사하기 파트, 카드 뉴스 예시 제작해보기 파트, 발표 자료 제작 파트, 발표 자료 게시 및 댓글 달기 파트에서 교사 학습 과정 안에 피드백 영역을 넣어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도움이 되라고 삽입해 보았습니다. 학생들과 만든 카드 뉴스 예시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코리안 이와 고려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과 같이 만들고, 나레이션은 학생들이 녹음을 해서 스마트 카드 뉴스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럼 고려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성취 기준에 보면은 고려를 건국한 인물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의 콘텐츠 이미지도 캐릭터 디자인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포천 지역에 있는 반월산성이라든지 도계산성, 성동리산성 이런 지역 위치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명의 유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명이 유래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밑에 팁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 같은 소스들도 같이 넣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카드 뉴스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에 예상되는 연구 개발물을 기대 효과 제안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에서 만든 자료를 통해서 창의교육이 이제 많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 교사 연수에 활용될 수 있고, 수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혹시 뭐 소음 때문에 조금 굉장히 어려워. 당황스럽네요. 네, 네네네네네. 진행하다 갑자기 소음도 나오고 그래서 발표해 주신 김태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학교 현장에서 카드뉴스 관련된 부분이 좀 친근한 주제이고, 또 하나는 NFC 활용 관련된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다뤄서 진행해 주신 프로그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보다 조금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요. 혹시 지금 김진모 선생님이랑 김태훈 선생님 그 자리에 계시면 뭐 질의응답이나 잠깐 한 2, 3분 정도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깜짝이야. 네. 선생님들께서 혹시 저희 두 분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희 세션에 한 29분, 28분 정도 좀 참여를 하고 계신데, 두 분 발표하신 선생님께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죄송해요. 네. 그 소속하고, 아, 네네. 저는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4학년 재학 중인 일반 사회교육과 이수인입니다. 네. 저 네. 그 두 번째 질문하셨던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발표하셨던 네, 선생님께. 네. 김태우 선생님 혹시 자리 계실까요? 네, 네네네. 말씀하시죠. 네, 저도 원격 수업이랑 등교 수업 이렇게 할 때 교생 실습 때 고민이 많았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원격 수업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등교 수업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셨던 게 해보신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블렌디드 수업 형태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이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막 계획해서 그 다음 주의 수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막 확확 바뀌고 네네. 환경이 막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제 사실은 다른 형태의 블렌디드 수업을 적용해보고 싶었는데 프로젝트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했던 방식, 그러니까 원격이랑 그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등교 수업 때 이제 학생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듣잖아요. 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중학교는 뭐 45분, 고등학교는 50분 기준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똑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나요? 수업 시간은 똑같이? 혹시 그렇죠. 하셨던 방안? 네네. 네, 수업은 똑같이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고 저는 집중력 문제 때문에 혹시 다르게 유동적으로 하는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없으실까요? 아, 제가 그러면 그 김진무 선생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학생들 코딩 수업 관련돼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게 선생님이 개발하신 그 프로그램에서 코딩을 학생들이 많이 좀 따라가는 그런 게 좀 수월했나요? 수업 진행을 하실 때 혹시? 이거는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1시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죠.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관련돼 있는 그 교과목을 좀 맡아서 어쨌든 원격 수업으로 힘들긴 했는데 원격 수업으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나중에 그 기회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줌으로 학생들한테 처음에 마이크로비트 같은 거를 처음에 수업을 하는 거죠. 얘들아 꽂아보자. 왜냐면 실물 캠 2개 있으면 하나는 저 비춰주고 하나는 화면 공유해주고 하나는 뭐 여기 뭐 기계를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하나씩 해보는 거고요.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6학년에는 실가 교과서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창제 부분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섞어서 조금씩 해보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두세 명이 같이 해보면 잘 모르는 애들이 서로 도와주고 아이디어 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처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다 보면은 1년의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을 하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이 정도 수준까지는 따라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다음 단계로 안내해 줘야 될 건데 그냥 이제 학생들은 우선 보지를 못하니 그냥 이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학생들은 더더욱 잘할 수도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코딩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긴 했습니다. 시기로. 약간 어느 정도요? 일단 본교는 이게 좀 생각을 하시기 다른 건데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주당 우선 실가 시간에서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시간이 17시간이거든요. 주당 시간 17시간 이상 할 수가 있어요. 6학년 때.
그러니까 17시간 이상은 소프트 교육 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상체 부분을 좀 가지고 와서 하면은, 그래, 적어도 1년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시간 한 20시간 정도는 제가 계획해서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체 시간에는 또 저희가 이제 창의융합형 과학실과 또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 연수요. 추천 연수. 일단 제 생각인데, 일단 집합 연수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집합 연수로 가서 소프트 교육이랑 관련돼서 집합 연수인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처음부터 엔트리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안내를 좀 재밌게 해주려면 처음에 하실 때 직접 이렇게 좀 불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근데 아마 연수를 가신다고 이걸 다 할 수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 보시면 워낙 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세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교육연수원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제 생각인데 한 세네 가지만 학생들이랑 같이 차근차근 애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 할 거고요. 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하시면 애들한테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코딩 쪽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피지컬 쪽으로 애들은 근데 요즘 엔트리나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요. 애들은 요즘도 좀 소리 나오거나 뭐 움직이거나 이 선에서 이제 이 시대가 워낙 또 빨리 가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얼굴 인식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유연 선생님이 제이슨이나 코딩 이용해서 네. 말씀 감사하시고요. 뭐 기타 관련된 자료는 저희 크레존 사이트에 그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그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는 걸로 다음 질문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바로 시작하시는 것 괜찮으실까요? 그냥 바로 시작하실까요? 예, 뭐 답변이 따로 없어서 그러시면 죄송한데 혹시 이수종 선생님 자리에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저희 바로 발표 진행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소개 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요. 신현중학교 이수종 선생님이시고요. 관련 주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과학 수업 방법 개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준비되시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갖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뭐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먼저 고민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구체하게 지지부진하게 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도 일단 해놓고 일단 생각해보죠. 일단 주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차시는 이제 빙하로부터 온 감염병 해가지고 이제 그 탄저균이 이제 빙하로부터 그 시베리아에서 이제 발견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제 뭐 우한이라든가 그런 사태 아니라도 언젠가 즉 뭐냐면 기후변화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일이었다. 뭐 그런 걸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SIR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갖고 이제 감염되는 경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감염병에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뭐 탄저병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그 어떤 이제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수업하는 뭐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1차시 지도하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차시하고 3차시는요, 그 SDGs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서 굉장히 길게 먼저 개발한 자료예요. 2018년도에 1차시는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축약해서 한 거고, 3차시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료예요. 근데 2차시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개발한
개발한 자료고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2차 실 이해하기 위해서 1, 2차 시된 내용이 이제 필요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추출해 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2차 시예요. 자, 단원병은 이제 빙하로 없던 전염병이고요. 이제 학습 목표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이 양면 보기로 해도 상관없죠? 그죠? 전 돋보기 써가지고 뭐 보이지만 혹시 여기서 예. 조금 크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는 기후변화 전염병의 유행 과정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전 지구적인 차원 또 시각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말할 수 있다. 중원부원 했네요. 차원이나 시각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예. 차원에서 예.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1차 시 이제 지도안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도입에는 어떤 기후변화 복원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기인데 그 유튜브에 제목이 얼마 전 티베트 빙하에서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이제 내용을 이제 시청을 해요. 뭐 이거를 뭐 저기 봐 아이들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흥미있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차이. 이게 사실 과학 선생님이 아니면은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 차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일반인도 다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 얘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개 두 번째는 이제 그 빙하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상황을 이제 이게 소설이에요. 그 저기 봐 전염병 대유행으로 가는 어떤 계산법이라 가지고 배영익이라는 그 분이 이제 쓴 소설인데 그 소설이 정말로 이 지금의 코로나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마치 그 얼마 전에 그 잘생긴 사람 누구죠? 부산이고 그 영화 배우 공유 말고 공유는 이제 부산행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바이러스 좀비 영화 나왔는데 그 군인으로 나오고 한 거. 강동원이요. 그 강동원이 저기 영화 최근에 개봉됐다는 반도요. 반도 그렇죠. 어유 역시 예. 그 반도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정말 대단한 소설인데 알려지지 좀 않아서는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국가 사회 개인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정리해 본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먼저 이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바이러스는 크기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단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크기가 바이러스보다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보다 이렇게 작다. 그다음에 뭐 구성 요소는 이렇게 뭐 얘네는 뭐 핵산, 뭐 DNA 등이 RNA 바이러스 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하나의 어떤 완벽한 그 어떤 생물체다. 얘는 뭐 반생명, 얘는 생명도 아니고 생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행동을 보인다. 그다음에 숙주 없이는 뭐 불가능하다. 살아가는 게. 그다음에 박테리아는 스스로 정식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치료제 개발 얘기하면서 박테리아는 항생제 개발이 비교적 쉽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이 변이 속도가 빨라서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좀 간단히 하고 요거 비교 설명하는데 가장 그 간단한 팁은요. 저거 얘기하면 돼요. 우리 배 아픈 거. 배 아플 때 바이러스성하고 이제 세균성하고 틀리거든요. 이 보면은 그 바이러스성은 그냥 익힌 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박테리아 세균성은 약간 그 기름기 있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배 아플 때 설사하고 그럴 때 절대로 배부르면 안 된다. 정말 배고파야지 먹어야 된다. 왜냐? 얘네들도 먹을 게 없도록 굶겨 죽여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 해주면서 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배영익의 이제 그 소설 제가 이제 그 요약을 한 건데 자 뭐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얘기해줘. 뭐 여기 뭐 청양고라고 있는데 얘가 명태종을 조업을 해요. 북태평양에서 근데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 보고했더니 근처에 조업 중이던 백양호가 와가지고 청양호가 했던 명태를 실은 거를
실은 후에 이제 귀향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청해영어는 그 배경에 올 때까지 이 베링에 빙하를 해서 왜냐면 놀면 안 되니까 그 얼음을 이제 실었어요. 왜냐면 그거 갖고 이제 그 보관하려는 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냉동 창고에다 이제 그거를 집어넣고 이제 그 얼음으로 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청해영어가 닷새 만에 기강구조로 침몰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봤더니 뭐냐면 그 빙하에 수만 년 동안 숨쉬었던 뭐 문바이러스라는 우리는 이게 코로나 왕관처럼 생긴 그 바이러스인데 얘는 달처럼 생긴 문바이러스가 퍼졌고 이거를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막 각혈을 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딴 사람도 막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반도 영화처럼. 그리고 막 여의치 않아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좀비처럼 감염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건 이 감염자가 비감염자를 이제 본능적으로 좀비처럼 이제 감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이 생겨났어요. 어기영이라는 사람인데 대학생인데 그걸 탄 거예요. 그 명태주염 나서다가 이제 생존자로 나왔는데 얘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감염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대학 동기도 만나고 근데 한 그 경찰이 얘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 살아난 거는 뭐냐면 문바이러스에 항체가 있거든요. 이 사람만 잡으면은 이 사람의 협조를 물론 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치료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 그냥 한국은 완전히 그 반도처럼 영화 반도처럼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이제 그 아비규환 상태가 뭐 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뭐 의사들의 어떤 실행 정신이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어떤 우리가 경보 1단계, 2단계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여기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영화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JTBC에서 영화에 놨다가 폭망했다 하더라고요. 시대를 참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소설을 딱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딱 감염이 됐을 때 우리가 일단 뭐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게 1차 이제 수업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수업은 뭐냐면 이제 누가 감염시켰냐 이건데 요게 실제로 이제 수업을 저는 개발만 하고 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업을 해봤대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경론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게 경론이 일어났냐 생각해보죠. 자, 학습 목표는 SIR 모델을 통해 전염성 바이러스가 확산을 수학적 모델로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이해할 때 사실 미적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애들은 사실 이거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참 그거 보니까 뭐 옛날 미적분을 공부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해에 겨우 해서 생각한 게 뭐냐. 이렇게 어렵게 이해할 게 아니다. 간단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지도안을 만든 거예요. 다음에 감염 수칙의 준수업에 따라 감염병의 전염률이 못하네. 감염병의 전염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 지도안의 얼개를 보면 도입은 뭐냐면 이제 SIR 모델에서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 수학 선생님인지 학원 강사분인지 뭐냐 굉장히 재밌게 얘기해요. 저기 한번 선생님들 보세요. 반드시 전면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감염을 무시무시하게 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19 수학으로 예측하기 SIR 모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수칙을 잘 끼는 학생과 이제 과학이란 그렇잖아요. 모든 변수가 있지만 다 그렇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차근차근히 변수를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잘 지키는 학생, 아주 극단적으로 잘 지키는 학생,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안 지키는 학생 두 개의 학생을 이제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두 사람의 행동을 제시하고 이제 분석을 해요. 자, 두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가정한 후 하루 동안 두 학생이 머문 장소에서 감염시킨 사람 수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감염시킨 사람 수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분석 프로그램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분석. 두 학생이 하루 동안 보낸 행동을 분석해 본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토론해 본다. 자, 정리.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국가 사회 개인이 어떻게 협력해야되는지 이제 정리해본다. 자, 이제 여기 SIR 모델인데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그 피해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이 SIR 모델은 세 집단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제 S, susceptible, 즉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죠, 그렇죠. 다음에 infectious 해가지고 얘는 이제 감염된 사람, 그다음에 R은 recovery, 얘는 회복된 사람, 이제 죽은 사람 얘기예요. 이제 또 발전된 그 모델인데 걔는 좀 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게 당연히 정확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수학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그런 걸 이제 아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두 학생이 있어요. 항상 이런 학생이 있죠. 여기 선생님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항상 모범적인 학생이 있고 항상 그걸 안 지키는 학생이 있어요. A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고 B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학생이에요. 자, 이들이 하루 동안 한 행동은 다음과 같다. 자, A는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보통 다 그렇죠, 그렇죠? 접촉자 수는 3명이에요. 보통 이제 4인 가족으로 생각하고 2m 거리 두기 안 했죠, 집이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마스크 당연히 착용하고 접촉자 수는 자기 반 학생 30명으로 가정했어요. 그다음에 2m 거리 두기 당연히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B가 있어요. 얘는 이제 집에서 당연히 안 했고 접촉자 수 3명 2m 거리두기 안 했어요. 학교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지 말는데 싸돌아다니면서 이반저반 막 돌아다니고 우리 이런 애들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m 거리두기 안 했고 막 껴안고 뭐 장난치고 뭐 이렇게 막 한 애들. 그 다음에 노래방도 갔어요. 이 A는 안 갔고 요즘에 우리 학교 근처에도 이제 노래방 가서 걸린 애가 있는데, 자, 접촉자 수 4명, 40명, 거리두기 당연히 안 했고, 음식점도 싸돌아 다녔어요. 떡볶이도 먹고 뭐하고, 80명이나 접촉했고, 그 다음에 PC방을 갔어요. 100명이나 접촉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도 안 두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감염들인데, 이게 우리가 연초에 굉장히 왈가불가했어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해서 막 인포그래픽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인포그래픽 갖고 한번 그 질본에 문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본의 공식적인 대답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들 맘대로 이걸 근거 없는 얘기 해놓고 질본에서 발표한 거다라고 인포그래픽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뉴스까지 나왔다. 가짜 뉴스죠, 그렇죠? 그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검색해 보니까 6월 달에 WHO에서 이거를 어떤 연구재단에다가 연구를 의뢰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예요. 그나마 이것이 100%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뢰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1m 이하 거리두기 했을 때는 12.8%의 감염. 생각보다 적죠, 그렇죠? 2m 이상은 9.8. 자, 마스크 썼다. 그럼 이제 3.1%. 마스크 안 쓰기. 자, 17.4%. 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학생이 만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첫 번째, 하루 동안 감염시킬 수 있는 그 사람 수를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계산하시오.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일단 해서 감염자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A, B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A, B 계산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에서 이거 계산을 하고 A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음식점도 A는 없고 그 다음에 PC방 가서 또 하고 총합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계산을 근거로 A, B 학생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상상하는 글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한번 그 엑셀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정답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지금 공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이거 공유 중지하고 예,
지금 6분이나 지났네. 빨리 해야겠다. 예, 빨리 할게요. 자, 보이시죠? 봤더니 A는 하루 동안에 봤더니 하루 동안에는 0.1명 감염시켜요. 근데 7일 동안은 한 명뿐이 감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B는 53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보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이제 했더니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뒤에 지도안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지도안은 이게 크레전에 올라가는 건 이거 없는데 제가 여기다 추가를 했어요. 뭘 추가했냐?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연꽃. 예.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예. 예, 보시면은 이제 뭘 추가했냐면은 연못 이 얘기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어떤 연못을 100칸으로 나왔다 가정하자. 이 연못에 연꽃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루에 2배씩 늘어난다고 가정하자. 이 연못을 연꽃과 가득채운 데 며칠이 걸린다. 이거 그거잖아요. 자, 꽃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면 자성으로 늘어나자는 거죠. 그러면 아마 3일이 128개, 8일째가 128개 될 거예요.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2는 4, 28이 16, 그 다음에 32, 64, 그 다음에 갑자기 128.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한 사람이 이제 이거지만은 이게 막 여러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00명이 전국에 100명이 감염자가 100명이 우리나라 다 유입이 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독립적으로 흩어졌다. 그럼 8일이 됐을 경우에 몇 명이 감염시킬 수 있냐? 그럼 이제 산술적으로 그러면 12만 8천 명이 감염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이게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이런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지도안은 제가 시간 있어서 빨리 얘기할게요. 일단은 비흡연화 감염병 해가지고 이제 등급을 얘기해요. 다음은 WHO의 전염병 경보 등급이다 해서 1, 2, 3, 4, 5, 6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맨 나중에 이제 팬데믹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에피데믹.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피데믹과 팬데믹 사례, 사스, 스페인, 독감, 조류독감, 코로나 19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역사로 보는 팬데믹의 3가지 원인이라 가지고 흑사병, 콜레라, 안토니우스 역병을 실정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팬데믹의 가능성은 3가지로 정리했어요. 동물 접촉, 국제 교류, 인구 밀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태 측면을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까 이제 메르스도 사실은 낙타, 그리고 또 거기 앞에는 박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 접촉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근데 국제 교류, 우리 국제 물류 시스템,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당연히 높은 데가 이제 일어났겠다 하는 거를 이제 애들한테 이제 정리해서 결국에는 감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원인을 알게 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학습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1분 남았네. 네, 발표해 주신 신주학 이수정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스토리텔링 관련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수업 지도안 잘 봤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이수정 선생님께서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발표해 주신 자료는 저희 크레조나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크레조 방문 후 다시 한번 그 자료 확인이나 아니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공익고등학교 박문주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과학 융합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발표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화면 공유 되시나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 AI라는 인공지능 과학융합 교과 연구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박은주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과학융합 교과 학습자료 개발이 목표인 연구회고요. 실제로 저희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사실 처음 접하고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학습 자료를 만들어간 저희 연구회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공지능이 과학 연구에 기여한 사례 연구들을 먼저 통해서 인공지능이 과학 융합 교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중점을 두고 학습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표는 원래 그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그리고 과학적 사고, 인공지능의 과학적 탐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과학 연구에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자료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 융합 교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학습을 하고 연구에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먼저 추출을 하고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공이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화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구과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그 자료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테마를 3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깨지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해와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수업이 첫 번째 테마이고요. 두 번째 테마는 인공지능과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어떤 전염병에 대한 테마로 진행이 되었고, 세 번째 테마는 인공지능과 어떤 지구과학 수업에서 지질 탐사 수업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테마를 3가지로 구성을 해서 학습 자료를 개발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들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좀 수업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될 때만 저희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심화과학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을 마련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정말 과학 수업에 인공지능을 융합을 하는 수업을 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이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개발을 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인공지능과 환경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가장 먼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수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환경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시 수업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1차 시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고 마지막 3차 시에 학생들이 직접 우리 학교의 어떠한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필요한 인공지능 쓰레기통을 한번 구상해보는 수업으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 수업에서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들이 지금 현재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우리가 수업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수업으로 1차 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시에서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구환경 AI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면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구 환경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학습을 하고요. 또한 여기에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해결한 사례들이 있는데 뭐 코끼리 울음소리로 생사를 확인하는 소머즈 AI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AI로 원숭이 출몰을 해결하는 또 인도의 원숭이 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AI를 활용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찾아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러한 수업이 2차 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어떤 심각성을 서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실태에 대해서 좀 찾아본 다음에는 이 수업의 테마는 우리 학교의 실태를 위한 그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쓰레기통을 어떻게 구상을 해볼까?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좀 디자인을 해보고 자신들이 디자인한 인공지능 쓰레기통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수업으로 첫 번째 테마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인공지능과 코비드19라고 하는 주제로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어떠한 이해와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디자인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인공지능 어떤 디자인을 해보는 활동까지 해서 5차 시 수업이 구성이 됐고요. 사실은 이 전체 차시에 대한 수업을 학생들과 진행할 수는 없어서 디자인 사고와 인공지능 단계에 대한 어떤 수업과 그리고 4, 5차 시에 대한 수업의 기초 정도 수업을 실제로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전염병 예방이나 치료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학생들이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직접 그 컴퓨터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직접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그 어떠한 기술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일까 해서 그룹 활동을 통해서 찾아보고 한번 토의를 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시와 세 번째 차시는 디자인 사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알아보는 수업인데 이게 이제 4, 5차시 인공지능 기술이 반드시 이 디자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시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마시멜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해보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디자인 사고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수업이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고의 5단계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마시멜로 프로젝트를 먼저 실천을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마시멜로 프로젝트를 좀 해보게끔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성공한 학생들이 가진 어떤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본 그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 5차 시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떠한 모든 각각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각각의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디자인해 본다면 그 인공지능 기술은 어떠한 그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차 시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2, 3차 시에서는 디자인 사고 5단계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좀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 커뮤니티에 가시면 그 카드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디자인 사고 활용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차시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차시는 이제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디자인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학생들이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에서는 진행을 못했는데 처음에 그 가짜 뉴스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수업에서는 좀 진행을 못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짜 뉴스를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 있나, 그리고 실제로 가짜 뉴스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전염병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수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요. 인공지능과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지질 탐사 수업을 하실 때 한반도의 지질 명소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이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명소 여행을 설계를 한번 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먼저 실제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를 먼저 소개를 하시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렌즈라든지 다음 특수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직접 탐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내용이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2차시는 이제 지구과학 원에 나오는 한반도의 지질학적 생성 원리라든지 그러한 정말 이제 학습적인 지구과학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시고, 3, 4시에 AI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지질 명소 여행을 학생들이 직접 설계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한 거는 교사가 먼저 인공지능이 뭔지 사실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수업 연구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분야에 대해서 교사가 모두 다 과학 선생님이 모두 다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과학적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들을 좀 알고 우리가 과학 수업에서 어떻게 좀 융합을 시키고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환경 수업은 수업을 직접 9월 26일 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날 이루어졌고요. 또 인공지능과 코비드19 테마 수업은 전체적으로 다 5차 시분은 다 못했고요. 그래서 3차 시분의 수업만 이날 10월 17일 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지질 탐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14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저희가 함께
그 수업에서 녹여냈던 아주 그러한 내용들이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에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정말 기초적인 내용부터 학생들은 이렇게 그냥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면서 그냥 관심이 가져서 우리가 모두 다 프로그래머를 키워낼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학 수업을 조금은 더 흥미롭게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융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데 되게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제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바로 나타내는 반응만을 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심화과학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어떠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또 수업에 대해서 더 활용도가 어떤 게 있을지는 앞으로도 좀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AI하고 디자인 띵킹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해서 진행해 주신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가 좀 많이 흥미로웠던 건 이제 확산적 사고 관련된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 나머지 지금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자료를 보시면 이후에 이와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진행하고 설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저희 발표 진행해 주실 대전 동산중학교의 조혜진 선생님이시고요. 주제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 안전사고편 도와줘요 동산 엔젤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조혜진 선생님을 대신해서 조혜진 선생님이 저희 무대 울렁증이 있으셔가지고요. 대신 네. 발표를 맡게 된 대전 동산중학교 교사 최연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을 디자인 싱킹을 적용해서 10차시 지도안을 제작을 했습니다. 10차시 지도안을 제작할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 5분이 모이셨는데요. 도덕, 과학, 국어, 진로와 직업, 영어 이렇게 5개 교과에서 교과 융합 교육 그리고 학교 안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제 통합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1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활동했던 장면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한 학습지를 모아서 짧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조기 퇴근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10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1분 40초짜리 영상을 먼저 보시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다음부터는 프레젠테이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의 주제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 안전사고편이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도와줘요 동산 엔젤인데 저희가 5명의 여자 선생님들이라서 예, 핑크핑크한 엔젤을 저희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단계는 이미 다들 여러 번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단계 공감하기에서는 저희는 일단 주제가 학교 안전이기 때문에요. 학교 안전 환경이 필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2차 시 동안 제가 맡고 있는 도덕교과에서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때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먼저 공감을 이끌어냈고요. 2단계 정의 내리기에서는 학교 안전을 위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구글 설문지 등을 통해서 찾아보고 아이들이 학교 안전을 가장 많이 위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3단계 아이디어 내기 단계에서는 학교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4단계 선택하기, 최적의 아이디어를 채택을 한 후에 그걸 상품화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단계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단계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요. 1단계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학교 안전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학생들의 활동은 공간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적용한 나의 이웃 찾기 활동, 학교 안전 사고 경험 스토리텔링 활동. 초등학교 때 애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안전 사고 소식을 듣고 보았던 그런 경험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들을 통해서 안전한 학교 안전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생 활동으로는 NI와 관련해서 신문 기사들을 안전사고와 관련된 그런 신문 기사들을 읽고요. 느낀 점을 발표하는 활동, 그다음에 학교 안전과 관련한 캔버스 맵을 꾸미는 활동들을 같이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사례 카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정의 내리기에서는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 선생님께서 2차 시 분량으로 지도안을 짜주셨는데요. 2단계에서는 학교 안전을 방해하고 있는, 위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과정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교 안전 사고들의 사례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해서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안전 사고들을 사례를 분석을 해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학교 내에서 어떤 안전의 위해가 가장 많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 다음 천장이 떨어질 것 같다, 뭐 벽이 부서졌다, 이런 저희가 행정실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위해 요소를 찾아내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할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농구장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저희는 남자 중학교다 보니까 애들이 막 농구장에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뛰다가 정말 넘어져가지고 머리 뇌진탕이 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부터 해서 계단,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단 난간을 타고 엉덩이로 쭉 밀고 타고 내려오는 활동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뭐 화장실에서 민다던가 화장실에 가둔다던가 그런 케이스들은 없어야 되지만 생기는 그런 각종 위해 요소들을 실제로 분석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리 학교에서 위험한 곳인지 위험한 장소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내기 단계였는데요. 학교 안전 환경을 위해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까 실제로 아이디어를 조사해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어 교과가 중심이 되어 국어 선생님께서 2차 시 분량의 지도안을 짜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OI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그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라는 질문을 5번 끊임없이 질문을 함으로 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4단계에서 선택하기 단계가 이제 가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라는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3단계를 거쳤습니다. 마지막 선택하기 단계에서는 최적의 아이디어, 3단계에서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최적의 아이디어를 채택을 했는데요. 진로와 직업 교과가 중심이 돼서 2차시 분량의 지도안을 짰고요. 저희가 사실은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를 거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주변에서 그런 저희가 부주의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들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위험한 것 같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2018년, 2019년 빅데이터 조사를 한 것과는 다르게 올해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시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3단계와 4단계에서는 그것을 종합을 해서 4단계에서는 실제로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학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손소독제를 실제로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선택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을까? 케이스부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까지 친구들이 다들 검색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테스트하기인데요. 활동 주제는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영어 교과가 주요 교과가 되어서 또 2차시 분량의 그런 지도안을 작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테스트 후에 실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어떤 선택의 아이디어에 문제는 없었을까? 피드백을 주면서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는 단계를 적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낸 10차시의 그 지도안은 저희가 생각할 땐 저희도 충분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 지도안 자체는 연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들 겪으셨겠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10차시 분량을 같은 학년 아이들에게 동일한 아이들에게 10차시를 고르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5개 교과 선생님들이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학년의 친구들이 다른 학급의 친구들이 이 지도안 차시 수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반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뛰다가 넘어지는 게 가장 위험해요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또 뭐 화장실이 가장 미끄러워서 위험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는 내용은 사실은 일관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올해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게 만약에 같은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게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진행이 된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도 이제 많이 모이고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이게 우수 사례 발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많이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좀 힘들기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련은 인간의 성숙을 배가시킨다고 했다고 하죠. 많은 선생님들 1년 동안 힘드셨을 텐데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최현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창의교육 수업 콘서트 관련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그 이벤트랑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일정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저희 그 우수 사례 관련된 발표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현수 선생님의 노력으로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지금 10분 일찍 조금 종료된 것 같고요. 네. 혹시나 그 관련된 질이나 아니면은 수업, 즉 오늘 발표하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그 콘텐츠가 조금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창의교육 인터넷에 실천교사 연구회라는 그 해당 부분 그 콘텐츠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면 그쪽에서 들어가셔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그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이 발표가 마무리되는데 이것만큼은 궁금해서
꼭 발표를 그 질문을 주시고자 하는 네네 그 선생님들 계신다라고 하면 네 계실까요 혹시? 네 별도로 말씀이 없으신 관계로 저희 세션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더욱 알찬 그 내용과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교육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시고 늘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